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의 수호제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학습지 받았나요? 자, 화면과 같이 생긴 수호제기 두 번째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학습지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선생님한테 국어 도우미가 가서 선생님 학습지 주세요 하고 나서 학습지 받아서 맨 뒤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 받을 동안 지난 시간에 수호제기가 어떠한 작품이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약용이 쓴 한문 수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호라는 말은 나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말이고 제라는 거는 집과 관련된 한자어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 또는 작은 의미로는 서재와 관련된 의미가 있어서 나를 지키는 서재,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집 또는 나를 지키는 서재와 관련된 글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맨 뒤에 사람까지 받았나요? 자, 맨 뒤에 사람까지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작품의 구성 요소로서 글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우리가 첫 번째 학습 활동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이 속해 있는 갈래적인 특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수필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한문 수필이다 보니까 한문 수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수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수필이 속한 갈래적 특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습지 1-1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글에서 가장 특이한 표현 방식으로는 글쓴이가 또 다른 자아인 나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형이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에 있는데 어째서 그 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또 다른 자아인 나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 까닭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왜 취했을지 그 까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약용이다, 글쓴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그 까닭을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까닭을 적는 동안 선생님이 화면을 새롭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속에 등장한 다른 인물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정약용 자신이
의문을 품었던 큰 형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과서 200페이지 학습활동, 목표학습 2번에 나와 있는 활동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까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왜 이러한 형식을 취했을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칠판에 필기를 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를 한자어로 조금 더 고급지게 두 글자로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두 글자 뭐였습니까? 네. 스스로 자자에 질문할 문자를 써서 스스로에게 묻는다라고 해서 자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문이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까닭을 조금 더 쉽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특이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 형식을 두 글자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자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객관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 자신을 1인칭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이 글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3인칭화하고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인 인물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객관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 내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옛날에 이랬던 것 같고 나는 그게 잘못했던 것 같으니까 난 이걸 반성해야지. 요런 식으로 일기 쓰듯이 그냥 줄줄줄 썼다기보다 나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제3자가 바로 또 새로운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된 나 자신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서 나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옛날 일을 돌이켜보는 거를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또 뚜렷하게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반성과 성찰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좀 더 뚜렷하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내가 나를 꾸짖고 혼내고 대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내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좀 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화면의 내용과 여러분이 적은 그 까닭이 의미가 비슷하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맞다면은 굳이 여러분이 썼던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 옆에 필요한 내용만 좀 더 보충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습활동 1-2번으로 가봅시다.
학습활동 1-2번으로 가기 전에 화면을 한번 전환하겠습니다. 학습활동 1-2번에 보시면은 글쓴이가 글의 끝부분에 맹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맹자왈, 공자왈 할 때 알고 있는 그 성현, 맹자 맞습니다. 그 맹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랑 그 효과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밑에 네모 박스에 그 글에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라고 이렇게 그 맹자의 말이 인용되면서 이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자의 말이 이 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 내용을 OX 퀴즈로 한번 살펴는 봤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이유라든가 그 효과를 한 번 더 여러분의 말로 적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생각해서 학습지에 적는 동안 화면을 다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약용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도 아니고 형님이 해주신 말도 아니고 왜 맹자의 말을 이 글의 마지막에 인용했을까? 자,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공자와 마찬가지로 그 성현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루언서의 말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가 SNS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파급력이 큽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면은 팔로워도 많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따르는 팔로워들도 많고 그 팔로워들이 그 글을 다시 또 퍼나르는 그 횟수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SNS가 없지만 맹자나 공자가 남겼던 말은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의 말 이상으로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맹자의 말을 한마디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권위 있는 사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정약용의 형이 말했던 수오, 나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구나. 형님의 말이 참말로 맞는 말이었구나. 내가 유배를 와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이 후회된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겠다. 라고 그 내용을 자신의 글에 밝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뒷받침하려면은 내 말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당시에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의 말을 딱 갖다 박아 놓으면은 게다가 내 자신이 하는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하는 사람의 말을 갖다 넣으면은 글이 완전히 임팩트가 생깁니다. 그래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글 전체의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동안 백종원이라면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질 만큼 모든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맛집을 갈 때, 아, 이거는 백 선생님이 말한 거다, 백종원이 말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고, 지금은 또 오은영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 그 당대에 또는 시대를 초월하는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말을 가져오면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 게 아니고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 사람의 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된 글의 표현 방식을 두 가지 정도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는 글쓴이가 나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을 이 글에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글쓰기 방식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글을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 볼게요. 학습지 어느 부분이냐? 학습지 보충 설명 1번으로 가봅시다. 우리 수호제의 기는 수필이라고 했어요.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 내용으로 볼게요. 화면에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글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삶에 대한 성찰 등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에요.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글은 아니에요. 수필은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글쓴이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라든가 독특한 표현 방식이 사용될 수 있어요. 특히나 제3자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글쓴이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작가가 되어서 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개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학 작품은 바로 수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두 가지 표현 방식도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 글쓰기 방식이 사용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글은 수필이라고 했는데 수필이 속한 상이적 갈래는 교술 갈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화면을 통해서 교술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99쪽에 보시면은 알아두기가 나와 있어요.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여러분들이 199쪽을 보고 직접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술갈래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술갈래의 종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술갈래의 내용적인 구성 요소로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주십시오. 교과서 199쪽을 보시고 학습지 2-1번, 학습활동 2-1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교과서 199쪽 보시고 학습활동 2-1번에 갈로 속에 들어갈 말을 채우셨나요? 자, 그러면은 갈로 속에 들어갈 말을 같이 확인하기 전에 교술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교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술에서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는 서술하다의 술자입니다. 가르치고 서술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내가 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내 혼자 알기만은 너무 아쉬우니까 글로 서술해가지고 널리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내 혼자만 알기에는 이거는 조금 아까운 거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을 널리 퍼뜨리고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교술입니다. 교술. 자, 그렇다면은 개념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글쓴이의 경험이라든가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를 우리가 교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교훈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종류로는 수필이라든가 일기라든가 기행문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정해진 양식이 없이 글쓴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얼마든지 녹여내서 쓴 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신의 글쓴이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글의 형식이 다른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글쓴이가 독자에게 직접 말해주는 듯이, 막 직접 들려주는 듯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거를 술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에요. 나의 있었던 일을 고백해 주는 겁니다.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므로 글쓴이의 개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자, 그래서 개성이 잘 드러나고 구성 요소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글쓴이의 경험이라든가 글쓴이의 깨달음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 수행 평가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간단한 수필을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시를 최종 한 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가 왜 좋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경험이랑 맞닿아서 그러한 시를 선정했고, 나는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이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쓰신 수필이고요. 그것도 교술갈래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들의 수필을 한편 세상에 써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요 내용은 우리가 거의 다 살펴봤어요. 이제부터 볼 내용은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엇을 참고로 알아야 되느냐? 수호제 기는 한문수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는 기록하다 기자인데 한문수필 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한문수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만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우리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수필 기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수호제기는 기에 해당됩니다. 기란 주로 사물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든가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수호제기 또한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참고 삼아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문수필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전수필 작품들을 몇 가지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은 무슨 논으로 끝날 거고 어떤 것들은 우리 작품처럼 무슨 기록 또는 어떤 것들은 무슨 서로 또는 어떤 것들은 무슨 설로 끝나게 될 텐데 제일 자주 만나게 되는 한문수필이 여기 우리가 봤던 기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모두 글쓴이가 삶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적는 그러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설 같은 경우는 사물에 대해서 그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서 이치나 깨달음을 표현한 글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어떠한 건지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논, 무슨 기, 무슨 서, 무슨 설이 있으면은 이게 한문 수필이구나. 그 정도만 작품의 제목을 보시고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무리 활동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수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수필은 정약용 자기 자신이 삶에서 어떤 경험을 얻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약용 자기 자신이 삶에 대한 좌우명, 스스로에 대한 좌우명을 밝힌 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는 좌우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좋아요. 없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마치 수호천사 같은 그러한 문구가 있으면은 그거를 학습지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이건 지금 선생님이 화상 수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그 문구가 있으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좌우명을 학습지에 적어 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좌우명을 적으실 동안 선생님이 이 작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문수필이었습니다. 기라는 양식의 한문수필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정약용 형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집이라는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을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겉보기로 화려하고 유명한 나 자신이 아니고 참된 내면적 자기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징 봅시다. 추상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일 수 있는,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각, 사상, 그러한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해서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약용은 수호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여긴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좌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좌우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좌우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친구,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가족 또는 뭐 그게 종교여도 좋고 아니면은 취미여도 좋고 어떤 것들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범위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